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체가 있고요. 본체가 있고 이제 주변 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기기라고 말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표현할 수 있지만 본체라고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본체는 말 그대로 이 본체죠. 이게 본체. 그러니까 케이스 안에 메인보드가 들어있고, 이 케이스 안에 메인보드가 들어있고, 메인보드 안에는 이제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SSD라든지 ODD는 이제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 그래서 CD롬, DVD 이런 걸 ODD라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래픽 카드, VGA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픽 카드. 주변 기기는 뭐가 있을까요? 키보드, 마우스, 뭐 프린터, 스캐너,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뭐 등등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걸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본체 안에 뭐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를 바꿀 수도 있어요. 케이스를 바꿀 수도 있고, 메인보드만 바꿀 수도 있고,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CPU 바꿀 수 있고, 메모리를 늘릴 수 있고, 하드디스크 증가시킬 수 있고, 교체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키보드를 하나 늘릴 수도 있고, 키보드를 바꿀 수도 있고, 마우스도 교체할 수 있고. 돈이 들죠? 돈이 들어요. 금전적인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주기억 장치가 부족할 때,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자,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주기억 장치를 늘리면 돼요. 돈을 주고 사서 늘리면 되는데, 뭐 그런 거를 시험에서 물어보긴 참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는 컨트롤 쉬프트 ESC 를 누르면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뜹니다. 장치 관리자가 떠요. 성능을 보면은 메모리가 현재 몇 기가 정도 돌고 한 3.4기가 돌고 있어요. 현재 한 2기가 정도 쓰네요. 저는. 왜냐면 녹화 프로그램 돌아가야지 교환 띄워놨지. 그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메모리를 더 쓰는 것 같아요. 여기 프로세스에 가보면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아크로 에디터라는 게 지금 사용하고 있대요. 아크로 에디터는 교환이에요. 이 교환 보는 프로그램, 이게 아크로벳 프로그램인데, 얘를 닫으면 이 용량만큼 더 활용해 쓸 수 있어요. 근데 닫을 수 없죠? 또 용량 큰 게 하나 있네요. 그게 뭡니까? 녹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화 못 하잖아요. 아, 근데 여기 밑에 하나 있네요. 모비즌은 스마트폰을 이 컴퓨터로 연결해 줄 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안 써요. 얘를 끝내면 그 용량만큼 줄어들어요. 메모장인데, 노트패드 메모장인데 지금 메모장 쓰고 있잖아요. 얘를 닫을 수는 없죠. 백신을 닫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닫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걸 다 닫으면 몰라도 이따 아크로 에디터를 한번 이따가 제가 닫아 볼 텐데, 필기 과정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요 메모리가 좀 내려갔네. 그렇죠? 뭐가 내려갔어요. 아까 1.97까지 갔다가 1기가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메모리를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이 삐좁아. 큰 평수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자? 안 쓰는 물건 치우면
공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자 하는 거죠. 자,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 돼요. 포토샵 실행해놓고 엑셀 실행해놓고 파워포인트 실행해놓고 다 실행해놓고 나서 한 컴퓨터 연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토샵 언제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안 할 거래. 그럼 포토샵 종료해야죠. 그렇게 다 메모리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관리를 다 했는데도 부족하고 메모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메모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때는. 예. 그 말이 여기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드디스크 얘기만 나오네. 우리 책에는 메모리 용량 부족한 경우 나와 있죠. 불필요한 프로그램들 삭제하고 재시작하는 건데요. 뭐를 삭제하냐면은, 자, 이 안에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한컴 타자 연습도 있고 아리한글도 있고 엑셀도 있는데 얘를 삭제하면 안 되고, 이걸 삭제했다고 해서 주기억 장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시작 프로그램에 있는 거를 삭제하라는 거죠. 시작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은 뭐냐면 컴퓨터가 작동이 됐을 때 같이 따라서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컨트롤 시프트 ESC 작관리자 안에서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 안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크로 에디터 지금 쓰지도 않을 거라면 닫으면 되고, 당장에 쓰는 거라면 할 수 없이 두어야 되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크기를 적절히 조절한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시스템에 가서 시스템에 가서 뭐를 하래요?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책에 보니까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 가면 고급 탭. 그래서 여기에 설정에 가서 가상 메모리를 늘려주래요. 이거를 일일이 늘려주래. 근데 이거는 알아서 해주거든요.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현재 우리 메모리가 3.5기가 정도 되는데 지금 늘어났어요. 가상 메모리라는 게 늘어나요. 예. 가상 메모리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주기억 장치보다 큰 자료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가 멈추거든요. 그런데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면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하자라는 거죠. 좀 더디겠지만은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안되면 진짜 메모리를 추가해야지. 돈들 들여서라도. 예, 책에도 그렇게는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문제예요. 보조기억 장치 종료하고 여기다 뭐 가상 메모리를 늘린다 그랬죠? 여기다가 가상 메모리를 늘려라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네, 보조기억 장치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책에 나와 있네요. 볼게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라? 삭제 버리래요.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쉽게 하면 이거예요. USB 메모리를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쓰는 거 지워버려야지. 그래야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쓰지만 다음에 쓸 것 같아.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찍어놓은 사진, 비디오들, 동영상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보지만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보관해둬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백업한다 그러죠.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을 백업해서 다른 곳에 보관해두고 현재 사용하는 것, 즉 창고에다 보관해두고 방을 좀 늘려 쓰자 이거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들, 프로그램들 제거하라 이거죠. 엑셀 아래 한글을 2007도 설치하고 2010도 설치하고 2014도 설치하고 다 설치해놓고 2014만 써. 2007은 왜 설치했나요? 물어봤더니 혹시나 몰라서 설치해놨어요.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 그러면 굳이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2007 삭제해 버려야죠. 그런 거. 휴지통도 비워버리고요. 디스크 정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디스크 정리. 공간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 사용한 캐시 폴더 내용을 삭제하는 거예요. 캐시 폴더 삭제는 이렇게 합니다. 제어판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시면은 여기 있네요. 검색 기록, 쿠키 삭제 이런 거. 옵션에 가면 삭제 기능이 있어요. 여기 삭제. 요것도 삭제할 수 있고 여기도 가서 내가 뭐뭐를 검색했는지 남들이 알아보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 검색 기록 삭제하라고 하면 되고요. 아예 다 삭제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걸 다 삭제해요. 내가 모르고 암호 지정해 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암호 저장해 놓은 거. 그런 거. 내가 인터넷상에 어디 돌아다녔고 무엇을 봤는지 내가 거기다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한 데이터 쿠키 정보 같은 거 이거 다 삭제해야 돼요. 다 삭제해야 돼요. 다 삭제하면 용량이 불필요한 게 사라졌으니까 보조기억 장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안 쓰는 공간이 활성화되는 거죠. 우리 집이 20평인데 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쓰는 짐은 빼버렸더니 칩은 20평 그대로 있는데 방은 여유가 생겼잖아요. 공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인터넷 실행에서 인터넷 창에서 옵션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삭제하셔도 돼요. 웹브라우저 삭제할 수 있고요. 예. 근데 백업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에 가보면 인터넷 옵션에 가서 여기서 직접 삭제하셔도 되고요. 여기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어판에 가서 삭제하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내 컴퓨터 창에 가보면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폴더 안에 템포러리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템포러리 임시 열어보면 이 안에 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서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안 쓰는 거니까 뭐 이런 거를 건너뛰기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삭제를 못 하나 봐요. 그냥 내비두고 불필요한 거 다 삭제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보시면은 요 C 드라이브에 가면 여기에 템프라는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윈도우즈 폴더에도 템프가 있고요. 그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삭제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내 컴퓨터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면 디스크 정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디스크 정리 우리 잠깐 배웠는 것 같은데 이 디스크 정리를 이용하면은 불필요한 공간들을 체크해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하면 돼요. 그럼 휴지통에 있는 것도 삭제하고 다 삭제하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용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 강의실 컴퓨터 특성이 껐다 키면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껐다 키면 지워지기 때문에 원위치가 돼서 그런 거지 우리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불필요한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휴지통도 비워두면 되겠죠. 그렇죠? 휴지통 비워두면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공간들을 다 삭제하면 된다.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지금 이렇게 78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1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10% 이하가 남으면 빨간색이 나타나요. 이게 111기가로 돼 있으니까 11기가 밑으로 남으면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빨리 움직입니다. 여유 공간을 없애는 거는 그냥 봐서는 우리가 검색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정리를 한다든지 웹브라우저 임시 폴더 삭제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구매한다 또는 프로그램을 공짜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혹 그래요. 선생님 무슨 프로그램 좀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뭐 제가 가능한 거는 해드리죠.
무료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한 건 해드리는데, 간혹 보면은 포토샵 CS6 뭐 CC 버전 요즘 새로 나온 거 뭐 MS 오피스 2016 이런 거를 복사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저도 없어요. 누가 복사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프로그램 복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복사는 다 공짜로 복사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 제품 번호예요. 제품 번호. 제품 번호는 프로그램 한 개당 하나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사해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복사해 드리면 나랑 다른 사람이 같은 번호를 쓰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불법 복제가 된 거죠. 자, 물건을 내가 사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래 한글, MS 오피스, 파워, 그 다음에 뭐 포토샵 이런 것들, CAD 이런 것들은 상용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요즘 포토샵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정 기간만 써봐라. 그래픽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한 달만 써보세요. 일주일만 써보세요. 그래요.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돈 주고 사라. 이런 거. 그게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 일정 기간 사보시고. 체험판 이런 거 있죠? 홈쇼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반품 안 하면 돈 주고 산 거고. 근데 이거를 일정 기간 공짜로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는 돈을 내고 사겠다. 이런 거죠. 프리웨어는 뭐냐면 공짜예요. 공짜. 알약. 곰플레이어 이런 거. 예, 이런 건 프리웨어다. 근데 그 프리웨어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오픈소스. 오픈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오픈 소프트웨어. 프리웨어는 결과를 줘요.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공짜로 쓰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요.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라고 돼요. 오픈 소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자가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소스도 줘요. 소스. 레시피를 준다는 거죠. 레시피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뜯어 고칠 수 있고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게끔. 저작권은 있어요. 저작권이 있는데 네 맘대로 쓰세요 라고 한 거예요. 대신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거죠. 많이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우리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구글에 가서 스마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그냥 가져와서 쓰면 돼요. 예, 그러면 공짜예요. 그건 무조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뜯어 고치는 것도 기술이죠. 그렇죠. 예. 데모 버전은 뭡니까?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홍보용으로 만드는 건데 데모 버전 잘 안 쓰죠. 주로 이제 게임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게임이 이제 언제 새로 나옵니다 라고 전에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놓고 그 중에 아주 하이라이트 멋있는 장면을, 그러니까는 예고편이죠. 예고편.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프로그램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딱 완벽하게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관계자가 테스트를 해요. 전문가들이 테스트해요. 그게 알파 버전이에요. 알파 버전. 알파 테스트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한 거를 가지고 또 고치겠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고치는 걸 우리는 베타 버전이라 그래요. 베타 테스터.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사용해 보세요. 일반인들 중에 전문가들도 있거든. 그리고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성능이 좋은 컴퓨터,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 종류별로 많지 않습니까? 모니터가 큰 거, 작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모든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해보게끔 베타 버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놨는데 잘 사용하면 좋은데 지금 갤럭시 S8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뚝딱뚝딱 생기지 않습니까? 뭐 화면이 뻘겋게 생긴다든지, 오늘 보니까는 무한 부팅 1시간 동안 뭐 10시간 동안 8번 부팅 됐다고 껐다 켜지는 게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스마트폰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막 수리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고칠 거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그래가지고
패치 버전 올려놓는 거예요. 패치 버전.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는 패치 버전이 아니라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하죠. 업데이트. 한컴도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돌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업데이트가 돼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또 고쳐주거든요. 그걸 우리는 패치라 그래요. 패치는 파스 붙이듯이 하는 걸 패치라 그래요. 붙이는 거, 덧붙이는 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패치라고 한다. 번들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번들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기계 사면 주는 거, 뭐 프로그램 사면 주는 거. 요즘은 그 주는 것도 귀찮아해요. 예전에 CD에 담아서 줬는데 CD 분실하고 하니까는 요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안 지워지게끔 아예 거기다 붙여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김 사면 소쿠리 주는 거. 그걸 번들이라 그래. 끼워주는 거. 프리웨어도 다른 거예요? 프리웨어는 뭐냐면 공짜. 아래양 같은 공짜잖아요. 응? 같은 공짜잖아요. 아, 이제 성격이 좀 다른데 우리가 프리웨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콤플레어라든지 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고요. 그런 거 있어요. 메인보드를 사면 메인보드를 사면 메인보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드라이버 같은 게 그걸 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 번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메인보드가 아닌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메인보드 쓰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고요. 모니터를 사도 모니터에 번들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모니터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 저런 거지 뭐. 텔레비전 사면 매뉴얼 주잖아요. 설명서. 그런 것처럼 요즘은 설명서도 CD로 줘요. 종이로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인쇄 비용이. CD로 주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것도 CD 담으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다 아예 넣어버리고. 삼성이나 LG는 참 편해요. 서비스가 편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 제품을 잘 안 쓰려고 그러죠. 비용이 비싸요. 서비스가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 서비스를 관리를 잘하면 서비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산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고, 이제 번들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자, 그다음. 그럼 프로그램은 한컴 타자 연습이라든지 엑셀은 어떻게 개발이 됐을까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요. 언어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C 언어예요. C 언어. 미국 벨 연구소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B라는 언어로 시작을 했어요. B. 벨 연구소의 약자 B를 써서 B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C가 됐다고 그래서 C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C 언어가 전 세계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통합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뚝 섰어요. 그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바라는 게 또 개발이 됐고요. 자바 언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려면 자바 알아야 돼요. 안드로이드는 다 자바로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앱들은 오브젝트 C라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C++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가 발전을 해가지고 플러스라는 말은 하나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는. 그러니까 C가 하나 더 증가됐다 이런 뜻으로 C샵도 있어요. 샵. 반 정도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런 언어를 갖고 만들었는데 C하고 C++는 사실은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 베이직이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처음에 컴퓨터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배운 다음에 이제 C도 배우고 자바도 배우는데 요즘은 그 코딩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육이요. 저도 그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뭐랄까 C 언어부터 배우더라고요. C 언어부터 배우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예 기초부터 쭉 배워서 C로 가는 것도 있지만 C부터 배워도 돼요. 근데 C라는 언어가 과연 어디까지 배우느냐가 문제지.
이천진이라는 사람이 C라는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걸 갖고 아리안글을 개발했어요. C라는 언어를 가지고 굉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C를 배워서 어디까지 배울까 이거지. 그냥 데이터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라는 정도만 배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뭐 이런 아리안글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배우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책에도 그렇게 뭐 난이도 높은 거는 설명 없어요. 해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하여튼 C라는 언어가 지금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시험에는 주로 이제 C 언어, 자바 언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이 있는데, 무조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구조. 시작하면 무슨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고 끝나고 끝 이렇게 나가는 구조. 구조적 언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시험을 봤어요. 학생들이. 그럼 성적 처리를 해서 전국 석차 개인 성적을 다 출력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구조적 언어를 써요. 구조적 기법을. 그러면 입력, OMR 답안 입력해야죠. 60만 명 입력해갖고 그걸 가지고 개인 성적 출력해야 되고, 그 개인 성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국의 석차를 만들어야 되고, 지역별 석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예전에 에이다라는 언어가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뭐 다른 언어 뭐 그러면 자바라는 언어는 그거 못하나 하지.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도 구조적으로도 합니다. 근데 구조적 언어로 만들어 놨어요, 파스칼은. 초기에는 파스칼 언어를 갖고 했었어요. 그렇게. 그러다 객체지향 언어가 나옵니다. 객체지향. 동작이라는 거, 동작.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출력하고 이런 동작보다는 어느 객체.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앱을 개발한다 그랬는데, 이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도 자바로 만들었어요. 구글이. 그 자바 언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바 언어는 시작 끝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끝날 경우 없잖아요. 계속 틀어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뭐가 띵동거리면 그때 눌러보면 되고, 카톡이 오면 카톡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과 끝 처리가 아니라 어떤 객체, 쉽게 말해서 카톡이 띵동거리면 카톡을 보면 되고, 문자가 띵동거리면 문자를 보면 되고, 전화 걸면은 전화 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보다는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객체 덩어리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게끔 하는 그런 거. 객체지향 언어로는 어떤 게 많이 쓰인다 그러면 자바, C++ 이런 언어가 쓰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아무래도 객체지향 언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뭐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자바, 비주얼 델파이, 파워빌더 이런 것도 있고요. 비주얼 베이직은 비주얼 C를 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비주얼 C로 만들었어요. 비주얼 C. 그러니까 C라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공하는, 프로그램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배워야 될 언어가 C라는 언어와 자바라는 언어예요. 2학기 이상 배워요. 반드시. 기본 과정이 2학기예요. 자바 2학기, C 언어 2학기. 그 다음에 뭐 비주얼 베이직도 배워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배워야 되겠죠. 그거는 뭐 또 과정에. 그러니까 제가 배우던 시절에는 저는 알골, 뭐 옛날 코볼, 포트란, 베이직 이런 거를 배우고, 파스칼 배우고, C는 안 배웠어요.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C를 안 배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 대학을 또 갔거든요. 프로그램 좀 공부해 보려고 갔더니, 그때는 이제 C를 배웠고 자바 배웠고, 그러다 2010년대 들어와서 또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또 배우려고, 개발하는 걸 배우려고 또 갔는데, 그때 갔더니 뭐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그 코볼이나 파스칼 이런 거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 안 쓴 지 오래됐고, 양대 산맥이에요. C하고 자바가. 그리고 이제 비주얼 C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언어,
그러니까는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는. 예. 근데 이제 자바를 배우고 나서 자바를 기초 과정을 뭐 2학기 배우고 나면은 그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앱 개발하는 걸 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 우리 요리 자격증도 보면 조리 자격증도 한식 따로 있고 일식 따로 있고 있는 것처럼 자바를 배우면 무조건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바 기초 과정을 한 학기 배우고 응용 과정 한 학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거를 또 배우러 또 다른 과정을 배워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언어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운영체제라는 말이 나와요.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요즘은 이제 운영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윈도우지 뭐. 윈도우 이전에는 도스라는 게 있었고 그 도스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나 이런 대형 컴퓨터들은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OS라 그래. 영어로 OS. 그래서 요즘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보면은요 OS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컴퓨터를 샀는데 윈도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윈도우를 내가 별도로 갖고 있으면 뭐 야매를 쓰던 정식으로 구매했던 간에 있으면 그거로 내가 설치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만 공기계만 파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공기계를 샀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계를 사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안드로이드는 깔려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냐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사실은 운영체제라고 부르지는 않고 플랫폼이라고도 불러요. 운영체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기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운영체제라고 부르자 통상. 근데 처음에는 일괄 처리. 이 스마트폰이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켜놓고 배터리가 닳으면 충전기 꽂아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띵동 띵동 막 계속 연락이 와요. 카톡도 오고 뭐 밴드에서도 연락 오고 문자로도 오고 카카오 스토리도 오고 뭐 바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죠. 밴드는 밴드만 쭉 하고 끝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일괄 처리라 그래서 연말 결산 예를 들어서 급여 계산할 일 있으면 급여 계산만 다 해야 돼요. 중간에 다른 거 하려면 힘들어요. 급여 계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지불 계산하고 그 다 끝나고 성적 처리하고 성적 처리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갈아 껴야 되거든. 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컴퓨터 하나에 프로그램을 하나만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교체하려면 막 정신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는 김에 마저 하고 나가자 이거지. 예. 그러다 나온 게 이제 다중 프로그램. 컴퓨터 하나에다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급여 계산 필요한 사람은 급여 계산 돌리면 되고 성적 처리 필요하면 성적 처리 돌리면 되고 컴퓨터 하나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다중 프로그래밍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한 대에 사용자가 100명이 들어왔는데 100명이 요구사항이 다 달라. 한 사람은 성적 처리 필요해. 그래서 성적을 막 입력하고 성적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 급여 계산이 필요하면 급여 계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 또 다른 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맛에 다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면 100분의 1로 시간을 쪼개주는 거예요. 자, 너는 100분의 1 줬어. 100분의 1 줬어. 그리고 너 끝나면 두 번째 사람이 100분의 1 줬을 거야.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 돌아오는데 1초 후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1초 후면 다시 올 거 아닙니까? 100명이니까 1000명 들어오면 1000분의 1초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1초 동안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초 동안에 한 가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1, 2분이면 다 하거든요. 그때 100명이 뭐라고 하냐면 2, 3분 지나고 났더니 100명이 일 다 끝냈대서 100명이 서로 다 하는 말이 다 끝났네? 그래요. 그럼 100명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 한꺼번에 했네? 그래, 한꺼번에. 근데 한꺼번에 하는 수는 없어요. 컴퓨터는 그 순간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쪼개주는 거예요.
타임 쉐어링. 시간을 쪼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체 빠르다 보니까 마치 컴퓨터는 내 것만 한 것처럼 보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컴퓨터 하나가 여러 명 걸 동시에 처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 우리 붕어빵 구울 때 그렇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에 반죽 집어넣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꺼번에 놓고 보면은 뭐 빵이 한꺼번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빨리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틀이 한 1000개가 있고 화력이 세가지고 로버트가 촉촉촉 반죽을 집어넣고 굽고 돌리고 하더라. 그럼 한 2, 3분 있으면 막 몇천 개 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붕어빵이. 그러면 한꺼번에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빠르면. 느리니까 그렇지. 예. 그러다가 나오는 것이 이제 다중처리라는 말이 나와요. 다중처리. 근데 다중처리는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에 하나의 본체 안에 CPU를 여러 개를 꽂아요. CPU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듀얼 시스템과 듀플렉스 시스템 잘 들어보시면 어떤가 보세요.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설명이. 이것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고치네. 설명이 두 개가 똑같죠. 듀얼 시스템은 뭐냐면요, 두 대 컴퓨터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두 대 컴퓨터가 듀얼이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결과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된 거고, 결과가 다르면 잘못된 거겠죠. 그걸 듀얼이라고 합니다. 듀플렉스가 밑에 있는 설명은 맞아요. 그러니까 듀얼 시스템의 설명도 듀플렉스 설명이에요.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같이 움직이게 아니라 하나가 먼저 움직여요. 메인이 막 사용을 해요. 사용하다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비 컴퓨터 걔가 작동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장난 거를 수리해야 되겠죠. 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메인 컴퓨터로 돌아와야 돼요. 업무를.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서버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가 두 대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쉼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 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초기에 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중앙 컴퓨터가 한 대였어요. 한 대 컴퓨터를 하다가 중간에 그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멈춰 있었어요. 창구에 써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중앙 컴퓨터, 본점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은행 업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몇 시쯤 예상되니까 그때 오세요. 이렇게 가보면 계속 고장나 있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예비 컴퓨터 하나 더 사온 거죠. 그게 듀플렉스예요. 듀플렉스나 듀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그 화성 탐사 컴퓨터 있잖아요. 화성 탐사 컴퓨터에는 듀얼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본체가 두 대가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5대 이렇게 들어가요. 우주선 안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으니까는 슈퍼컴퓨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그리고 각각 업무를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이 다른 업무를 받은 컴퓨터, 중앙 컴퓨터들이 서로 미팅을 해서 회의를 하고요. 하나는 관측, 하나는 항로, 하나는 기상, 이런 거로 각자 업무를 분담을 해서 각자 업무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나사에 있는 중앙 컴퓨터, 그 컴퓨터랑 통신을 해서. 근데 화성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머니까 실시간 채팅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달나라 같으면 좀 가깝지만은. 그러니까는 중앙 컴퓨터에 뭔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다 넣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서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을 개인이 하지는 않고요. 기업이 하긴 하겠죠. 예. 그다음에 실시간 처리는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은행 온라인 업무. 여러분 은행에 와서 돈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따 4시에 오세요. 그때 한꺼번에 은행 돈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입금할 수 있고 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전자우편을 보려고 그랬더니 3시에 들어오십시오. 그때 전자우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시 실시간 처리라는 거예요. 다중 처리는 뭐냐면 다중 모드는 일괄 처리, 시브랄 시스템이 다 하는 거. 사실 요즘 컴퓨터 다 하잖아요. 우리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해요? 이 컴퓨터가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 다중 처리합니까? 다중 처리는 안 된다. CPU가 하나잖아요, 여기. CPU가 하나만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냐면 쿼드 코어라고 하죠. 쿼드 코어. 코어가 4개야, 4개. CPU를 2개를 꽂으려고 봤더니 2개 꽂을 수 있는 공간도 없지만 2개를 꽂으려고 봤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CPU를 나눠서 쓰자. 엔진을 2개, 3개 달지 말고 2기통 엔진, 4기통 엔진을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요즘은 쿼드 코어니 이런 말을 쓰거든요.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옥타 코어 이런 걸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중 처리를 해요. 그래서 코어가 4개면 1번 코어는 엑셀, 2번 코어는 파워포인트, 3번 코어는 포토샵 이렇게 전담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수월하죠. 근데 코어가 하나밖에 없는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 하나를 가지고 CPU 하나를 가지고 엑셀도 해야 되고 포토샵도 하려니까 버거운 거예요. 코어가 많이 들어있으면 비싸고 좋습니다. 실시간 처리도 합니까?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실시간 처리는 못하죠. 이 컴퓨터를 켜놓고 내가 집에서 이 컴퓨터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 컴퓨터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 컴퓨터는 실시간 처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이버는. 예.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들은 이런 다중 모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분산 처리도 되고요. 분산 처리는 뭡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나눠서. 예전에 대학 입학 시험 보면은 그 60만 명의 수험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서울로 가져와요. 서울교육청으로. 서울교육청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성적 처리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 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표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다 가져옵니까? 아니죠. 지역에서 하죠. 동네방네 하잖아요. 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합하면 되잖아요. 그게 분산 처리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옛날에 대학 입학 시험은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없었어요. OMR 답안지 채점하는 게 지방에 없었단 말이에요. 서울에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다 가져와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냥 지역에서 다 성적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빠르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언어 번역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안드로이드라는 걸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앱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카톡을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밴드를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뭔가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 말로 작성을 해요. 사람 말, 영어를 써서 대표적으로 우리말도 넣어주고 해서 그렇게 사람 말로 작성한 거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는 번역이라 그래요. 번역. 사용자가 작성한 언어를 원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원시 프로그램. 사람 말로 작성한 걸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거를 기계가 알아듣는 말로 바꿨잖아요. 그걸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즉 제가 책을 하나 어디서 얻어왔는데 이게 불어로 돼 있어. 프랑스 말로. 한 글자도 모르겠어. 그럼 불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거 번역 좀 해줘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불어 잘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한글로 우리말로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어로 된 원래 책은 뭐다? 원시 프로그램. 우리말로 바꾼 거는 뭐다? 목적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기 이름들이 좀 다양해요. 번역기 이름이 컴파일러라는 번역기가 있고 어셈블러라는 통역기가 있고 인터프리터라는 언어가 있어요. 인터프리터는 이런 이제 번역기들이 있어요. 어셈블러는 죄송합니다. 컴파일러는 번역기고요. 인터프리터는 통역기고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전용 번역기예요.
어셈블리라는 언어로 만든 전용 번역기고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C로 만든 거를 C 언어로 된 인터프리터로 바꿀 수도 있고 C 언어 컴파일러 바꿀 수도 있고 자바도 인터프리터가 있고 컴파일러가 있어요.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인터프리터밖에 없어요. 컴파일러가 없어요. 이렇게 번역기가 따로 있고 통역기가 따로 있고 전용 번역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려운데 먼저 좀 볼게요. 컴파일러는요 기계어로 번역을 해요. 기계어는 뭐다? 기계로 말로 번역 바꾼 거죠. 그러니까 포트란이다, 코볼이다, 알골이다 하는 이런 C라는 언어들은 사람 말, 영어나 우리말을 써가지고 사람 말을 기계가 알아듣는 기계말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머신 랭귀지라고 하죠. 기계어로 번역을 해요. 컴파일러가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컴파일러는 번역기.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뭐냐면요. 통역기라 그래요. 통역기. 통역은 기계어로 변환을 하기는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번역은 보세요. 번역책이 나와 있잖아요. 불어로 된 언어를 우리말로 바꿔준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통역은 그때그때 바꿔줘요. 그때그때. 그래서 결과가 따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결과가 따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통역하면 통역 결과가 남아있어요? 그때그때 해주는 거잖아요. 편리성은 있어요. 편리성은 있어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전용 번역기예요. 어셈블리라는 언어만 번역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번역을 해야 돼요. 책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통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어보죠. 헬로가 뭐냐? 뭐 이런 거래. 굿모닝이라 그러는데 굿모닝이 뭐니? 그러면 굿모닝 그때 설명해 주면 되고. 그때그때마다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행 단위로 해준다. 그리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 인터프리터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그때 편리성은 있는데 이 책 한 권을 다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로 된 책을 우리말로 다시 바꿔야 돼. 근데 컴파일러는 바꿔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말로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안 바꿔요. 우리말로 된 책을 보면 돼요. 근데 통역은 어때요? 인터프리터는 바꿔놓은 결과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바꿔주고 설명해주고 끝났잖아요. 그럼 또 한 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다. 편리성은 있지만 느리다. 번역 속도는 어떨까요? 컴파일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오케이가 되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한 줄 한 줄 바꾸면 그거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편리성은 있다고. 편리성은 있는데 전체적인 속도는 느리다. 그래서 이 컴퓨터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럼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컴파일러 언어로 만드는 거하고 인터프리터형 언어로 만드는 거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컴파일러는 기계말로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로 바로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어때요? 할 때마다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할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나와요. 인터프리터 결과가 느리게 나와. 근데 이 경진대회 뭐라고 써있냐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2초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시작했는데 답이 착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답이 2초 후에 나오면 뭐다?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진대회 나가는 학생들은 인터프리터형 언어를 절대로 안 배웁니다. 결과가 느리잖아요. 컴파일러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초기에는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게 수월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C라는 언어를 배워요. C.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움직이게끔 하려면 이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같아요? 카톡 설치 안 했다고 전제하고 처음에 기계 사왔을 때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핸드폰 안에? 첫째, 전화 기능.
전화 거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문자 보내고 받는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찰칵 찍는 기능이 있죠. 찍는 거 갤러리 보는 기능이 있죠. 벌써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기능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두 손가락으로 비비면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꾹 누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면 벌써 5가지예요. 그리고 껐다 켰다 하는 거. 껐다 켰다 볼륨 조절하는 기능. 이것도 시스템 관리 기능 6가지 기능이 벌써 들어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앱들이 있잖아, 이 안에. 기본적인 앱. 구글, 인터넷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또 SK텔레콤 저는 SK텔레콤 통신사 사용자라서 SK텔레콤에 관한 기능이 들어있어요. 예. 또 이게 삼성전자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갤럭시가 삼성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하고 연결되는 기능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만들까? 아, GPS 기능도 있어.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NFC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혼자 만들까?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 개.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고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링커예요. 여러 개를 개발해 가지고 얘가 하나처럼 움직이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링커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모듈, 실행 가능한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서 각각 요소마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톡을 설치해 갖고 뭐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카톡 설치해서 밴드 설치해서 또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럼 카톡을 설치하면은 내가 사진 찍은 갤러리에 들어가면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옵션들이. 그런 것도 다 서로 연계해서 만들어 놨겠죠. 자, 그러면 한컴타자 연습 어떻게 해요, 우리? 한컴타자 연습은 혼자 개발했을까? 여럿이 개발했을까? 아니, 거기 보면 한글 방법이 있고 영어 방법이 있고 단문 연습이 있고 낱말 연습이 있고 장문 연습이 있고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을까? 아니면 여러 개가 연결이 됐을까? 가보면 알아요. 이 안에 있어요. 볼게요. HNC라는 곳 안에 가면 한컴타자 연습이 여기 있어요. 한컴타자 여기 있네요. 여기 한컴타자 연습이고요. 한컴타자 연습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에 들어간 데이터들이고요. 데이터가 종류별로 있네요. 데이터가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거는 한글이에요. 이 한글이 뭐냐면은 긴글 연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긴글. 긴글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긴글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한글로 되어 있는 긴글이고 이거는 영어로 된 긴글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컴타자 연습에 들어가서 내가 긴글 연습하겠다, 우리말인지 영어인지 선택하면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이게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빼오는 게 아니라 각각이 있어요. 각각. 장롱에 들어가면 옷이 여러 개 걸려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 꺼내 입는 것처럼 얘도 장롱에 들어갔더니 종류가 있는 거야. 이거 골라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요. 그러면 정작 아래 한글 프로그램은 어디 있느냐? 아래 한글은 여기 있어요. 아래 한글은 여기 있는데 여기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고요. 이 안에 뭐 많아요. 아래 한글이 하나가 아니야. 아래 한글이 종류가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돌아가요. 여러 가지가 돌아가. 그럼 이 많은 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모듈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자 작동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보면 알잖아. 자동차는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속 페달도 있고 뭐 썬루프도 있고 천장도 있고 바닥도 있고 에어백도 있고 안전벨트도 있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그걸 결합을 해야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링커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할 때는요, 로더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로더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요. 로더를 먼저 실행해요. 그럼 로더가 뭐라고 하냐면
뭐를 실행해 드릴까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한 컴퓨터 연습을 실행할 건데 그럼 한 컴퓨터 연습이 어디 있는데요? 하고 알려줘. 그럼 그때 한 컴퓨터 연습이 작동이 돼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이 안에 가서 한 컴퓨터 연습 누르면 한 컴퓨터 연습이 되죠? 바로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 컴퓨터 연습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로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엑셀을 우리가 클릭을 하면 엑셀이 실행되지 않습니까? 본래는 로더를 먼저 불러서 로더한테 엑셀을 가져와라 명령을 걸어서 실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실행이 되더라 하는 거지. 근데 엑셀 안에는 로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편리하게. 자,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 말로. 기계가 알아듣는 말로 바꿔요. 근데 여러 개가 된다 그랬죠. 여러 개.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를 여러 개를 묶어요. 링킹.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들어 놔야 되고 그걸 이제 불러오게끔 로딩. 로더를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이 된다 이거죠. 네. 복잡해요. 말로 이렇게 끝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안에. 이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뭐 전자계산학 개론 해가지고 옛날 뭐 건축학 개론처럼 전자계산학 개론하면 한 학기 배운단 말이에요. 한 학기에서 이제 이걸 쭉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개론 시간에 이거. 자, 아까 뭐 C 언어도 나오고 무슨 자바라는 언어도 나오고 에이다도 나오고 파스칼도 나오는데 다 배울 필요 없이 인터넷 우리 웹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또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HTML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가 HTML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DHTML은요 다이나믹한 HTML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이나믹 동적인 다이나믹의 D예요. 그 다음에 XML은 뭐냐면요 확장성 생성 언어라는 뜻인데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VRML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VRML 찾으셨어요? VRML은 버추얼 가상 현실이다 라는 거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바 그렇게 기억하세요. HTML HTML5가 있죠. HTML이 처음에 HTML이 1.0, 2.0, 3.0, 4.0 하다가 1999년 12월 24일 날 99년이면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4까지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작년인가 5로 바뀌었어요. 5로.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HTML이 만들어졌다. 그게 HTML5입니다. 최신 규격이다. 액티브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작동이 된다. 거기 있는 거 시험에 나왔던 말들이에요. HTML5에 관한 그 설명은 시험에 나왔던 말들이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ASP 무슨 PHP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통신. 정보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다 보면 전화기는 어때요? 서로 말하면서 들으면서 할 수 있죠. 그걸 쌍방향성이라고 하죠. 쌍방향성. 전이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는 보내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어떨까요? 방송에서 보내면 우리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거죠. 그걸 단향 방식이래. 단일 방향으로만 간다. 심플렉스. 우리말하고 영어가 같이 시험에 나와요. 반이중은 뭐냐면 보내고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는 안 돼요. 이런 경험 없으시죠? 무전기 있어. 무전기는요 후크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후크 스위치. 얘를 누르면 마이크가 작동이 되고요. 스피커가 꺼져요. 그래서 무전기는 말을 할 때 눌러요.
스위치를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오바 그래. 오바. 오바라는 말은 내 할 말 끝났다. 네가 해라 이런 얘기. 그리고 얘를 놔줘야 돼. 그럼 마이크가 멈추고 스피커가 작동돼. 그럼 상대편이 오버했으니까 이제 그래 나는 여기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후크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말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 말은 자기 귀에 들릴 테고 그 말하는 게 방송으로 나가서 상대편 무전기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이제 후크를 띄면 상대편 또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명이 같이 떠들면은요, 말하는 사람은 마이크는 작동되지만 스피커가 멈춘다 그랬잖아요. 이게 둘이 같이 떠들면 딴 사람들 마이크 무전기에는 두 사람 말이 다 들려요. 정작 두 사람은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무전기는 동시에 한 사람만 말해야 돼요. 둘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는 용어들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뭐뭐 했다 오바. 영어는 오바라고 하고 우리말은 뭐뭐 했다 이상 그러고. 뭐 교신 끝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말을 한다든지 통제자가 있어요. 통제자가. 통제하는 사람이 너 어디 말을 해라. 어디 말을 해라. 뭐 어디 보고해라.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보고 끝. 그러면 수신 완료. 뭐 어디 보고해라. 그러면 또 얘기하고 이렇게. 특히 무전기는 전파가 주파수만 맞으면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도 넘어가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무전기 사용하는 무전병들이 보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는 중앙집중식이 옛날에 그거예요. 은행에서 중앙 컴퓨터가 모든 걸 통제하던 거. 그러다 보니까 중앙 컴퓨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나오는 게 뭡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접속하는 게 우리는 클라이언트, 손님이고 네이버는 서버고. 근데 서버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방송을 제작을 합니다. 그 방송 제작된 컨텐츠를 서버에다 올려놓으면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학생들이 로그인 해갖고 방송을 듣는면서 강의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버가 여러 대가 있다 그랬어요. 서버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래저래 합쳐서 한 20대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버가 일반 컴퓨터하고 좀 달라요. 성능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걸 쓰겠죠. 그거를 이제 그 구글 아시아 센터에서는 25만 대 서버가 들어있고요. 아시아 권역에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 센터가 25만 대 서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가 이거보다 좋다 그랬죠? 이런 게 25만 대가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 아시아 권역에 있는 데이터들 전 나라별로 물어보고 답변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뭐를 하죠? 유튜브 동영상도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서버가 25만 대다. 피어투피어는 뭐냐면 피어는 개인 컴퓨터를 P-E-E-R 피어라 그러는데 동배관 처리라는 거는 너랑 나랑 같이 연결하자 이런 거죠. 밴드는 어떤 거예요? 밴드 서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올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카톡은 어때요? 내가 아무개한테 뭐라고 하면 아무개한테 직접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는 뭐예요? 서버 방식을 이용해서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네이트온 이런 거 있죠. 네이트온 메신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카톡 같은 메신저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내 스마트폰하고 저 스마트폰하고 또는 PC하고 PC끼리 스마트폰끼리 서로 보내고 1대1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피어투피어, P2P라 그래요. P2P. 예전에 그 뭐 소리바다 이런 것도 P2P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신망의 종류가 나오나요? 통신망의 종류 LAN 근거리 통신망 근거리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 학교
여기 있네요. 우리 인터넷 꽂혀 있잖아요. 인터넷선 연결돼 있죠. 근거리, 짧은 거리 2 내지 3km 내에 통신망을 연결해서 쓰는 거. 근거리 통신망.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도시 통신망. 메트로폴리탄. 도시와 도시. 그러니까는 마포구청하고 양천구청하고 이런 구청들이 서울시청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청에 있는 통신망에는 각 동사무소랑 주민자치센터랑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또 이런 구청하고 시청하고 연결되는 거는 맨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는 뭐냐면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대륙과 대륙끼리 연결하는 거.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이걸 인터넷이라고도 부르는데 하여튼 뭐 이런 말이 있다더라 하는 거. 배는 뭐냐면요 부가가치 통신망. 부가가치 통신망. 060 띠리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부가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죠.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 통신망. 인터넷 부가 통신망 많이 하잖아요. 회원 가입해가지고 회원 가입은 무료인데 그 안에 서비스를 받아보려면 돈을 내고 받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 부가가치 통신망이지 뭐. ISDN 종합정보통신망. 종합정보통신망. 근데 얘는 디지털로 움직여요. 나머지는 다 아날로그 통신망입니다. 우리 지금 쓰는 것도 아날로그 통신망이에요. 기가로 인터넷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날로그 통신망입니다. 근데 ISN은 디지털 통신망이에요. 종합정보 통신망인데 전화선이나 이런 게 디지털로 움직였어요. BISDN은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다.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ATM은 아까 여기 나왔는데요. 비동식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와 있죠. 고음성, 동화상, 텍스트와 여러 같은 이런 정보를 아주 작은 크기로 잘게 쪼개요. 여러분들 그 유치원 애들 소풍 가는 거 보셨어요? 유치원에 인원이 많으면 안 돼. 한 반에 30명, 40명 되면 큰일 납니다. 10명이면 딱 될 것 같아요. 10명도 많아. 5명.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꼭 잡으세요 손을. 그래서 손을 잡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인솔하에 목적지까지 그대로 단체로 갑니다. 단체로. 근데 초등학교도 그렇게 해요. 손은 안 잡지만. 근데 중학교에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에 따로 모이죠. 그 목적지에 따로 모이는 게 ATM이에요. 예전에 학교에서 단체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체로 쭉 가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애는 집이 멀어. 어떤 애는 소풍 가는 그 동네 살아. 그럼 학교까지 갔다 오기 싫잖아요. 알아서 걸로 모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이 갈 때 양이 많으면 그 양을 한꺼번에 줄줄 길게 묶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막히는 거지. 그럴 때 옆에 보니까 비어있는 길이 있어. 그럼 글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꺼번에 가려니까 또 시간이 걸리죠. 쪼개서 가는 거야. 쪼개서 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순서대로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 통신망 우리 광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 막히면 옆으로 쭉 흩어져서 가게끔 하는 그런 광고들 나왔거든요. 그게 ATM입니다.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네요. 랜 카드. 여러분 컴퓨터 속에 보면 뒤에 인터넷 선 꽂는 자리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그게 랜 포트라고 하는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이 요거네요. 요거.
여기에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이걸 꽂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컴퓨터는 인터넷 통신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사서 꽂아라. 10,000원이면 사니까. 그래서 저거 사서 꽂아가지고 여기다 인터넷선을 연결하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어때요? 다 인터넷 하잖아요. 다 인터넷 하니까 요 뒤에다가 인터넷선을 아예 포트를 꽂아가지고 여기다 인터넷 꽂아 써라 이거지. 이제는 아예 붙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인터넷 그것도 얘는 어때요? 왜 안 움직이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꽂는 데가 4군데나 되죠? 꽂는 데가 4군데나 돼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역할이 좀 다른가 보지.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요런 거. 요건 뭐냐면 아까 그건데 얘랑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요. 어디더라? 이 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이 부분. 이게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거는 PCI라 그래요. PCI. 요거는 PCI 익스프레스라 그래요. PCI 익스프레스. 이것도 똑같아요. PCI 익스프레스. 이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요.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얘는 높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못 꽂아요. 얘는 이게 높아가지고 이게 큰 컴퓨터도 있잖아요. 케이스가 큰 거 있는데 우리는 슬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라사를 풀러가지고 요걸 갈아 껴요. 요거 줘요. 사면. 그럼 요걸 빼가지고 요걸 갈아 껴가지고 요런 슬림 컴퓨터 꽂아 쓰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여기에 이제 컴퓨터 본체랑 연결하고 전화선이 여기 인터넷선이 들어가면 컴퓨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NIC, NIC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줄임말, 이더넷 카드, 랜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 이런 말을 써요. 허브는 보셨는데 여기 있네. 허브. 여러 대 컴퓨터가 통신을 사용하고 싶어요. 아니 여러 대 컴퓨터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선 장치가 필요하죠. 집선 장치.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허브라 그래요. 이 강의실 여기 허브 있어요. 여기 책상 뒤에. 우리 강의실 모든 인터넷이 여기 들어가게끔 허브. 여러분 가정에 공유기의 뒷면에 보면 이 허브가 붙어 있어요. 4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인터넷선을 꽂아야 나머지 7대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선이 빠져 있으면 그냥 이 컴퓨터, 여기 있는 연결된 컴퓨터끼리만 통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중요한 회사들 보면은요, 인터넷선이 안 들어가 있어요. 허브에. 그러면 인터넷을 못 하는 거죠? 인터넷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인 프로그램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앉아가지고 인터넷하고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할 수 없으니까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겠죠. 허브라는 말. 허브는 두 가지가 있네요.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더미는 뭐냐면 덤앤더머 바보. 네. 만약에 컴퓨터를 만약에 5대를 연결하면 5분의 1로 속도가 줄어요. 10대를 연결하면 10분의 1로 줍니다. 통신 속도가 줄어요. 근데 스위칭 허브는 컴퓨터 대수를 늘려놔도 속도는 똑같이 간다. 더미 허브를 왜 사용했냐면 스위칭 허브가 너무 비쌌을 때 더미 허브를 사용해서 통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위칭 허브가 쌉니다. 아까 8포트짜리 이런 허브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서 사면 뭐 한 2만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대개 컴퓨터가 10대가 있어요. 10대. 10대를 어떻게 인터넷 할 수 있게 하죠? 우리 집에 공유기가 있는데 공유기 뒤에 4개만 있거든요.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연결하면 돼요. 그럼 이 8대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7대하고 공유기에 3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열대가 붙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컴퓨터 우리 집에 대수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 공유기를 이 허브를 24포트짜리 허브 사면 되지. 그럼 24명이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는 가능해요. 저번에 제가 SK텔레콤 인터넷을 하는데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여러 대다 보니까는 오늘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인터넷 접속한 컴퓨터가 멈추는 거예요. 통신 회사로 걸었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2대까지만 인터넷을 한대요. 애껴보시 그런 말을 언제 했냐고 이번부터 한대요. 사전에 고지도 없이 그런 소리 하냐고 난리를 쳤어요. 컴퓨터가 몇 대냐? 우리 집 컴퓨터 5대다. 5대 다 쓰냐? 다 쓴다. 매번 쓴다.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와이파이는 상관없는데 컴퓨터는 안 된대. 그런 소리가 어딨냐?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소비자를 그렇게 우롱하는 처사가 어딨냐? 당신이 해결 못하면 윗사람을 바꿔라.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윗사람도 해결이 안 된대. 그럼 당신들은 내가 고발 조치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귀100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하나를 신청해서 쓰는데 동시에 많은 컴퓨터가 들어오면 통신량이 늘어나고 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라는 걸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례가 가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통신회사 측에서 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쓰는 거는 여러 대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PC를 통해서 쓰는 거는 못 쓰게 막은 거예요. 세 대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그러면 집에 만약에 그렇게 다중으로 PC를 허브에다 꽂아갖고 하잖아요. 예. 그럼 IP가 다 그러니까 IP 공유기가 아, IP 공유기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거 하나 갖고 그럼 5대 다 또 동일한 IP로 IP가 250까지는 다 분리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공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공유기라고 하는 게 네. IP 공유기잖아요. 근데 허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IP가 다르니까는. 우리 강의실은 허브로 돼 있지 공유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거는 개개별로 다 통신. 그렇죠. 우리 센터에 IP를 250개를 받은 거예요. 다 각각 IP가 달라요. 단체는 그렇게 써야 돼요. 공유기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나눠서 쓰면 불법이에요. 단체나 학교는 안 돼요. 가정은 괜찮은데. 집은 충돌 없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저희 집 많이 쓰면은요. 컴퓨터 4대, 노트북 3대,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태블릿 하고 다 테스트해서 돌려보면 한 열 몇 대 돌아가거든요. 다 잘 돼요. 그랬더니 이제 통신사에서 그걸 막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바탕 한 거죠.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이야. 난 태어나서 처음 봤다. 당신 애들 같은 애들 처음 봤다.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편은 미안하지. 근데 공유 하나 써가지고 IP 하나 받아 여러 명이 쓰는 거니까. 예전에는 IP를 여러 개 받아 썼었어요. 제가 IP를 여러 개 받아 쓰면 컴퓨터가 2대면 IP 2개 받아 쓰면 돼요. 그럼 돈은 좀 더 내면 되니까. 싫은 거지.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혹시나 대개도 막 뭐라 그러면은요. 뭐 사전에 허락 없이 사전에 이야기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오케이 넘어가요. 해줍니다. 약간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리피터 볼게요. 리피터는 뭐냐면 통신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떨어져요. 야구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외야에서 공을 던지면 막 투수가 던진 것처럼 샥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치고 오잖아요. 패스에서. 허게 요즘은 선수들 힘이 좋아서 외야에서 던지니까는 포수가 직접 받두구만. 자, 리피터는 그런 거예요. 출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멀리 가니까는. 브릿지는 뭐냐면은요, 통신을 연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연결해 줄 때. 라우터는 뭐냐면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 집에 있는데, 차량에 있는데, 여기에 차가 막힙니다, 안 막힙니다는 알려주지만, 그러면 안 막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 안 막히는 대로 씩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라우터예요. 지금 통신이 막 연결이 돼 있는데 한쪽 길은 막혀. 1번 도로로 가면 막혀. 2번 도로로 가면 안 막혀. 2번 도로로 가게끔 알려줘야지. 그리고 연결해줘야지. 게이트웨이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그러면 우리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한 동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는 아까 그 공유기가 아니라 허브를 쓰겠죠. 허브를 써서 각 세대별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겠죠. 전화 단자함으로. 그럼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인터넷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업체가 와가지고 가정에 있는 그 연결하는 데다가 그 전화 단점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쓰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온 모든 신호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아파트가 다 다르면 아파트끼리는 통신망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통신망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럼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묶어가지고 통신회사는 또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인터넷을 신청을 해서 이 집도 신청하고 우리 집도 신청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트워크 상에 옆집이 보이는 거예요. 옆집이 보이는 거야. 네트워크로 들어가면 여기 컴퓨터에 보면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옆집이 보이는 거야. 유선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공유를 걸어놨나 봐. 공유 설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공유를 설정해 놓은 거 보니까는 별의별 데이터가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볼 줄 알면 보는 거죠. 재밌는 영화를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서 그것을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서 담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걸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돼. 이건 안 되죠. 각 세대별로 구분을 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러냐고.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통신회사로 연결을 해서 조치가 됐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뭐 같은 사무실도 아니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같은 통신망에, 같은 네트워크상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큰일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잘못한 거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통신회사 직원이 통신망을 잘못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서로 다르게 해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트라넷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센터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센터에 직접 내방을 해야죠. 방문해서 여기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통신망에 들어가서, 인터넷은 안 되니까는 회원 가입을 하고 아니면 로그인해서 수강 신청해야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느 학원에 가서 내가 수강 신청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학원에 가서 줄 서가지고 신청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신청하면 되잖아요. 수강 신청을. 그게 인트라넷이에요. 자체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 수강 신청하는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신망하고 인터넷이 연결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삼성전자 어떤 사무실 이런 데는 인터넷이 연결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인트라넷이 아니죠. 그 자체 네트워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수강 신청하신 거를 제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집에서도 직원만 확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저도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이 컴활 자격증 신청하신 분만 확인이 가능한 거지, 다른 과정은 제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권한마저 다 있다 그러면 난리지. 그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연락처, 이름, 이런 정도만 보는 거지, 뭐 세밀한 건 못 봐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볼 필요도 없지만 봐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현대차에 직원들이 현대차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인터넷 통해서 뭐 고객불만 이야기도 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납품회사도 있잖아요. 납품업체도 와서 현대차에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엑스트라넷, 인트라넷보다 더 큰 거. 그러니까 우리 센터도 사실은 엑스트라넷 같아요. 수강 신청하고 그렇게만 처리한다 그러면 인트라넷으로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 저는 협력업체처럼 보는 납품업체, 고객업체, 협력업체처럼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엑스트라넷이라고 본다. 그렇지? 그리고 그룹들이 사용하는 그룹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룹들이 사용하는 그룹 프로그램, 이걸 그룹웨어라고 해요. 요즘은요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서 설치를 안 해요. 되게 불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엑셀을 샀어요. 파워포인트 엑셀 패키지를 샀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100대야. 그럼 100대 다 깔아야 되잖아요. 다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때가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오피스 360을 사는 거예요. 오피스 360은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접속해서 거기 로그인 하는 거예요. 로그인한 상태에서 거기서 엑셀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뭐 한꺼번에 살 수도 있고 한 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무실이 이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어떻게 될까요? 로그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인터넷으로 엑셀을 하는 거니까 이 컴퓨터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걸 우리는 크라우드라 그래요. 크라우드. 그룹하고는 약간 달라요. 요 그룹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말이에요. 요 그룹만. 그럼 그걸 그룹웨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이 종류별로 좀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그 인터넷 연결 방법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